자, 그럼 이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처음 수립이 되어 이 활동을 시작하였지만 일본의 공격과 감시 등으로 인해 청사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고, 이에 상하이를 시작으로 항저우, 전장, 창사, 광둥, 류저우, 치장, 그리고 끝으로 충칭, 이렇게 여러 곳으로 청사를 옮겨 다녔습니다. 자, 충칭 임시정부가 마지막 임시정부로 이 충칭에서 활동할 때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죠. 현재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은 상하이와 그리고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인데요. 자, 그럼 먼저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상하이를 찾는 한국 여행객들은 대부분 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를 찾으실 텐데요. 그만큼 한국인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임시정부는 1910년 이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점령당한 이후 한국 독립운동의 심장 역할을 했던 곳으로 이 상하이 임시정부는 그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192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하여 1932년 이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로 이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청사로서 처음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은 아닙니다. 또한 이 상하이에서만 일본의 감시를 피해 무려 10여 차례 청사를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임시정부 청사가 가장 먼저 들어선 곳은 현재 중국 상하이의 유서 깊은 거리인 이 화이하이 중루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하이에는 1842년 아편전쟁 이후 체결된 이 난징 조약에 의해서 조계지가 설치되는데요. 이 조계지라고 하는 곳은 주로 이 개항장에 설치가 되고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침략을 받으면서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런 조계지가 설치되는데요. 상하이는 가장 대표적인 조계지 중 한 곳입니다. 자, 이 화이하이 중루는 1949년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 프랑스가 직접 관리하던 조계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이 거리 곳곳에는 아직도 많은 서양 양식의 건축물들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중국어로 된 간판과 그리고 유럽풍 건물의 공존이 매우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거리입니다. 물론 지금은 대형 쇼핑몰이나 유명 브랜드 점포들이 들어서서 과거와 같은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이 되어서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지만 이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1호 청사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화이하이 중루입니다. 자, 1919년 3.1 운동을 기점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이 민족의 독립의지를 바탕으로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4월 10일 밤 10시 첫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조직을 꾸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임시의정원 회의는 정부 요인들의 집을 옮기며 회의를 하였지 별도의 청사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부 조직의 모습은 갖추었지만 이 정부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조직을 갖추기는 했으나 당시 지금의 서울에는 한성 임시정부가 또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연해주 대한국민의회가 조직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하이 임시정부가 온전하게 정통성을 인정받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 상하이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집 등을 돌며 회의를 여는 등 이 일정한 공간이 없어 떠도는 신세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임시정부의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질 이 내무총장으로 임명된 도산 안창호가 미국에서 입국하게 되고 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활동은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됩니다. 이 안창호의 합류로 임시정부는 비로소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도산 안창호는 1919년 8월 미국 한인 동포들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이 프랑스 조개지 중심거리에 2층짜리 서양식 저택을 빌렸고 임시정부는 이곳을 청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이 지금 대표적인 상하이 번화가 중 한 곳인 화이하이 중루 651호 일대입니다. 그리고 1919년 9월 1호 청사에서는 이 상하이 임시정부와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 그리고 러시아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간 통합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이 회의를 계기로 상하이 임시정부는 비로소 전 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청사의 사용 기간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프랑스가 1919년 10월 이 청사의 강제 폐쇄 조치를 명령해서 그해 10월 실제로 강제 폐쇄 조치를 단행한 것인데요. 일본이 배후에서 프랑스 정부를 움직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부 요인들은 10차례 이상 이 개인 집이나 한인단체 사무실 등을 옮겨 다니며 이 정부의 업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옮겨 다니다가 정착하게 된 곳이 지금의 상하이 황푸구 이 마당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이 청사는 이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머무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용한 건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백범 김구 선생이 이 백범일지를 집필하기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 애국단을 조직했고 그리고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준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도 사실 없어질 위기가 있었는데요. 원래 청사 건물이 있던 곳은 1988년 상하이시 당국이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을 하였고 1993년 개방하여 이 관광객을 맞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도 중국을 방문하면 항상 찾는 곳이 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이 엑스포, 상하이 엑스포를 앞두고 있던 이 상하이시는 해당 지역을 개발하고자 계획을 세웠고 이 개발 계획이 추진된다면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중국인들이 도움을 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당시 중국 국민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던 추이용 위안이라고 하는 이 중국 중앙 텔레비전 앵커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알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우리 정부는
상하이시 당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갔고 결국 상하이시에서도 우리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청사를 존속시키도록 결정하였고 이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는 지금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해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2015년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중국 정부가 협력하여 기존의 낡은 전시물을 교체하는 등 이 재정비 작업을 거쳐서 재개관하기도 하였고요. 임시정부 유적지는 이 한중 간 공식적인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3년 이 한중 수교가 이뤄진 다음 해에 부산광역시가 상하이시와 자매도시를 맺고 교류를 이어가기 시작하였고 또 1996년 3월에는 이 부산시 영도구가 상하이 황푸구와 자매교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지방정부 교류 외에도 2019년에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여서 이 두 나라 학자들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학술교류를 개최하였고 또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이 상하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두 나라의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